블로그로 수익 창출이 가능했던 나만의 브랜딩 스토리.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엄지사진관으로 콘텐츠를 기록하고 있는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SM-CNC 광고사업 부분 PR팀에서 홍보 담당을 하며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관리 및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사실 전공은 산업공학과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는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생각해보면 저희 대학생 때 대외활동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끄느적거리기만 하는 채널이었는데요. 이후 취업 준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조금 더 가깝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꼬박받으며 썼던 제 자기소개서가 이랬다면 지금은 어쩌다 제주도민, 자영업자 이 두 줄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호시절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며 스냅사진 촬영, 필름카메라 여행,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진 취미가 업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블로그 엄지사진관이 아닌 정말 엄지사진관을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보낸 일상, 여행, 사진을 블로그에 기록한 덕분에 2권의 에세이와 2권의 독립 출판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제 인생의 반전, 바로 어쩌다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서 제주도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들 다 부러워했어요. 제주 살이 좋겠다? 제주 사니까 좋겠다. 근데 혼자 제주도라는 낯선 곳에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막상 해야 됐을 때 설레임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직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오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맨날 맛집을 가고 맨날 좋은 예쁜 카페를 갈 것 같지만 사실 제주도 생활은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로 이제 화상회의, 줌 미팅 등이 많아졌지만 제가 내려왔을 때는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채널들 통해서만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만나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편리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트북과 카메라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집에서도 원격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주도 여러 곳곳에 공유 오피스가 숨어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 출근하는 게 많게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앉아서 각자의 일을 하는데요. 하루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게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막상 공유 오피스에 있다 보면은 다들 업무를 하느라 점심을 거르는 때가 많지만 또 공유 오피스에서 하는 점심 요가, 명상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하루라는 시간을 회사 일과 개인 일 균형감 있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제주도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버텼습니다. 사실 1년 내내 제주도 꽃만 봐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긴 하는데요. 이런 꽃 보는 것조차도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콘텐츠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또 두 번째 퇴사였습니다. 서울을 올라갈까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개인적으로는 2년간은 어떻게든 버텨보자, 지내보자라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약속했던 2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올라가긴 조금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싶어서 호시절이라는 것을 브랜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닉네임이 엄지사진관이긴 하지만 사진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8년차 블로거였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막 딱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가상화폐의 시초인 도토리 세대, 바로 싸이월드로 콘텐츠를 기록을 했던 세대였습니다. 싸이월드에 이제 콘텐츠를 막 열심히 기록하고 일기를 많이 쓰긴 했는데 어느 날 싸이월드가 망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다가 기록을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또한 사실 그때 이게 온라인 콘텐츠인지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인지도 몰랐던 이런 세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대단한 파워블로거가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하루하루 블로그를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이버는 회원가입을 하면은 블로그란 공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첫 번째 블로그를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회사가 대행사다 보니까 이제 제안서를 쓰게 됐습니다. 숱한 제안서에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지 찾는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쁜 하늘 사진조차도 이제 이미지를 다 구매를 해서 제안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찍은 이 하늘 사진들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뭐 비 내리는 사진, 뭐 제품 사진 등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약간 이미지 콘텐츠 허브 창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하단에 보면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를 키워드만 넣게 되면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선배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늘 이미지를 찾으실 거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하늘을 검색해봐라. 예를 들면 조금 뭐 우울할 때 이미지, 뭐 행복할 때 이미지, 아이들이 웃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에 이미지가 있다. 그것을 사용을 하라라고 해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이용했던 이유는 이미지 창구로 이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고 또 그것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묻더라고요. 야, 제주도 가는데 맛집 좀 알려줘. 경주 가는데 맛집 좀 알려줘. 근데 그때마다 여기는 이래요라고 뭔가 정보를 주기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워드로 정리도 하고 PPT로 정리도 하기도 했는데 네이버에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좀 더 정보를 주기도 편하기도 하고 저 또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을 했던 것 덕분에 사실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잊고 있던 감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이제 여행 콘텐츠를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예전에 제가 썼던 일기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등등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돌아보니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을 했던 것 덕분에 제가 잊고 있던 감정마저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예전에 일기를 썼던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등등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블로그가 온라인 저장 창고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기록했던 콘텐츠가 시기를 잘 탔던 것도 틀렸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 때 미생이라는 만화가 인기였고요. 회사 생활이라는 것에 생각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급변하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너도 나도 그냥 3년 일을 하면 한 번쯤은 한 달 안식원을 가지기도 하는 퇴사가 열풍이기도 했고요. 한 달 살이를 하는 친구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나는 그냥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했는데 취업할 때 마음은 진짜 작심삼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한테 버티는 원동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월급 받으면 뭐 하세요? 어디다 쓰세요? 거의 다 열애 선배들 웃으면서 카드 값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은 나한테 선물을 줘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배는 가방을 사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기도 하고 구두를 사기도 하고 또 화장품을 사는 선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랑은 그다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광고회사에 다니다 보니 이제 저의 광고주나 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주말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를 받기 싫어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월급의 일부를 여행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한 시간을 주자라고 해서 정말 핸드폰을 놓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 3년 차까지는 사실 휴가가 사치지만 또 그 모든 시간을 쪼개보면은 생각보다 또 많은 시간이 나왔고요. 조금 그때는 체력이 괜찮아서 목요일 퇴근하고 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 다음에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내려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체력이 요구됐지만 그만큼 저한테는 절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희 때에는 온라인 콘텐츠나 소셜미디어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뭐 소셜미디어에는 땡땡하는 방법 등의 뭐 리스티크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돌이켜보면 방학 숙제로 가족신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어릴 때부터 아마 콘텐츠라는 것을 몰랐지만 콘텐츠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을 뭐 사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우선 글로 가장 많이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뭐 매장을 오픈하는 시간, 이 매장에서 뭐 맛있는 거는 무엇이다 등등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정보보다는 저는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의 기분,
에펠탑을 봤을 때 기분 등등 그 기분에 대해서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정보를 주는 여행 블로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감정적인 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두면서 차별성을 두면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어떻게 여행을 갈지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행을 항상 떠나기 전에 여행을 갔던 곳, 여행을 갈 곳, 좋았던 곳, 좋지 않았던 곳,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미리미리 노트에 적어놨던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뺄 수 있냐,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는 A부터 Z까지 다 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막상 진짜 무작정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A부터 Z까지 정말 다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정말 빡빡하게 몇 시부터 어디 공항에 내려서 어디까지 몇 시에 버스를 타야 되고 정말 빡빡하게 계획을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배낭 하나 메고 갈 때는 현지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가거나 현지 슈퍼에 들려서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어디 가면 좋아요? 라고 물어볼 만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우선 여행 콘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를 간다고 했을 때 예전에 도쿄 여행을 했을 때 좋았던 곳, 나빴던 곳, 그다음에 지금 가면 좋은 곳, 나중에 가면 좋은 곳, 지금 갔을 때 예쁜 곳 등등 이렇게 가지치기를 조금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발행할 콘텐츠를 기획한 다음에 여행을 다녀와서는 이제 빈틈이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끼웠던 것 같아요. 이런 짜임새 있는 콘텐츠 구성으로 반복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배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클릭해서 막상 이렇게 흰 창이 뜨면 되게 막막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엔터만 누르기만 시작하기도 하고 계속 뭐부터 쓰지? 어떤 말부터 쓰지? 되게 막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고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 덕분에 앞줄 5줄 정도는 적어도 내 이야기, 내 여행 콘텐츠를 말할 수 있는 연습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이님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적어도 도입부 5줄만큼은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담아서 이 콘텐츠, 이 여행 이야기에 조금 더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곳을 이제 온라인 공간에 올린다는 것이 되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기록의 의미였어요. 저 또한 미국 여행 갔던 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검색창에 미국 여행을 다시 검색을 해보듯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찾게 되고 뭔가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행 사진이나 결국 나만의 그런 블로그 공간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꾸준하게 저만의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을 때는 정말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 시작 전까지는 매일매일 블로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블로그는 접근성도 좋듯이 이제 네이버 회원가입만 하면은 네이버랑 포털사이트라는 공간을 통해서 가입만 하게 되면 나만의 가상 공간이 생기긴 하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쓰다가 점심시간에 어떤 과장님이 오더니 야, 이 얘기 읽어봤어? 이런 거예요. 사실 그 과장님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야, 요즘 이런 과장이 어딨냐 이러면서 저희 사원들한테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제 블로그였어요. 근데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다 보니까 몰랐던 건 다행이긴 한데 속으로는 와, 자기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내 글을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정말 읽고 있구나 라고 표면적으로 느낄 수도 있었고요. 덕분에 2015년도에는 네이버 이제 20픽이라는 채널에서 제 콘텐츠가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덕분에 글이 알려졌고 채널의 확장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채널마다 색깔은 달라 운영은 다 다르겠는데요.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적인 느낌이 강하게,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크란 콘텐츠로 정보성을 많이 줬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하나, 감성적인 글로 콘텐츠를 운영을 했습니다. 채널은 확장됐지만 역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주는 유입이 늘었습니다. 콘텐츠 확장 덕분에 잡지, 기고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마냥 기분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제 이름을 상표권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브랜드이자 이름이라 상표권 소송을 통해서 찾기는 했지만 이 상표권을 찾는 소송 과정이 거의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1년이 생각보다 이름을 찾기 위해 힘든 과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악플도 늘 공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댓글, 좋은 글을 더 많이 보려고 했고 재미있게 보고 있다, 유익한 정보 등등 댓글과 응원 덕분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년의 경험과 꾸준한 연재를 했던 콘텐츠, 특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한 회사생활 일기와 여행기를 바탕으로 첫 책인 수고했어 오늘도와 두 번째 책인 좋은 건 같이 봐요 에세이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책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많이 가는 책이기도 한데요. 첫 책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의 직장생활 이야기로 사랑을 받은 콘텐츠가 엮어서 에세이로 출간이 됐습니다. 블로그 콘텐츠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 신입사원부터 3년차 직장인들의 사연을 받아 캠핑을 떠났습니다. 블로그 콘텐츠로 사랑을 받아 책이 나왔기 때문에 첫 책의 인쇄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뜻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사진을 통해 퇴사 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이자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누군가 많이들 물어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이란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이자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긴 한데 이제 신입사원 일기 등 일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을 할 때 두려움은 없는지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왜 없겠어요. 근데 너무 감정적이라서 악플도 달리기도 하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가 많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정보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무렵에 이제 페이스북이 엄청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다른 소셜 미디어도 많아지게 됐지만요. 이런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각자 자신만의 색깔, 캐릭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고양시에 고양이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팬페이지나 블로그가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좀 더 가깝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화자,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캐릭터 구축에 있어 3가지를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 즉 화자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내 머릿속에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거나 알 정도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하나의 콘텐츠에 있어서 과연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무엇을 알리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구축하면은 어디 여행을 갈 때 사실 현지인들이 추천한 맛집이 왠지 더 기웃기웃하고 친한 친구가 추천을 해주면 모르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가듯이 내가 말하고 전달하는 정보가 마치 곁에 있는 언니가 얘기하듯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입사원 이야기 콘텐츠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니가 이야기해주듯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콘텐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고정된 나의 블로그 팬층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게에 단골이 많이 오면 좋듯이 저의 블로그에 단골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의 이야기의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이기 회사 생활 이야기를 많이 적다 보니까 신입사원과 3년차 이하의 팬층들이 많아지면서 두터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일상, 여행, 필름 카메라 등의 소재로 저만의 페르소나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픈 소리지만 제가 모 가수 팬이라서 광고했던 화장품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준다고 해서 그날 열심히 얼굴에 바르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게시물을 올리고 1시간 뒤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댓글에 엄지사진관님 블로그 해킹이 당한 것 같다고. 엄지사진관이 무슨 일이에요? 네, 오랫동안 엄지사진관이라는 블로거가 가진 이제 블로그가 직장생활, 여행, 사진 등 이런 페르소나와 가진 다른 톤의 결과, 톤의 콘텐츠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나만의 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페르소나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든 콘텐츠를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단순 휘발성인 콘텐츠와는 달리 네이버 블로그는 기록하고 쌓여가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좀 소재로 잡고 계획적인 포스팅을 하려고 했고, 그 스케줄 관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소재로 파워블로거가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계획보다는 일주일에 이 소재로 포스팅 3개를 해야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저한테는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저는 많이들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8월인데 벚꽃 나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노출을 시키면 노출이 잘 되지 않겠죠. 이렇듯 다음 주에 있을, 또 앞에 있을 이벤트들을 예측을 해서 콘텐츠들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뉴스와 네이버 데이터 랩을 참고를 해서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이버 검색 트렌드와 데이터 랩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별 검색어 트렌드의 경우 벚꽃을 검색을 하면 그 벚꽃 주제와 관련된 연관된 벚꽃 명소, 벚꽃 촬영 팁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옆에 뜨게 되는데요. 이 연관 검색어를 콘텐츠의 키워드로 녹이면서 검색이 조금 더 잘 되게끔 키워드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랩을 통해서는 각 분야별로 지난 이맘때의 키워드 또는 1년치 통계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국내 여행을 검색해보면 우도 전기차,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등등 제주도와 관련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검색어를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구독자 타겟 분석에 있어 사람들이 언제 많이 접속하는지를 파악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뭐 출퇴근길에 많이 본다, 자기 전에 많이 본다, 점심시간에 많이 본다 등등 사람마다 이제 콘텐츠를 보는 시기가 다 다른데요. 저희 블로그는 아무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람들의 유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입 시간은 점심시간에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잠을 깨거나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을 활용을 해서 제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하고 2030 세대가 관심이 많은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직장생활 여행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발간 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전인 10시, 11시 사이에 콘텐츠를 많이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모든 소재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보다는 그 이야기는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신입사원 얘기를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육아일기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또한 소재로 묶는 연습을 통해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한 해 여행지, 다녀왔던 세계 서점, 소도시 여행 등 세부 소재로 나눠 리스트랑 기사로 2차 생산을 했고 가독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보고 많이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패션 잡지 레이아웃을 많이 보고 그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을 시켜 글, 사진 가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가로 사진, 세로 사진 등 적절한 배치, 소제목 배치, 글꼴의 크기, 색 배열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이나 비슷한 결의 인기 블로그들을 참고를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었다면 또 다른 인기 블로거나 잘하시는 블로거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갔는지를 참고하면서 저 또한 콘텐츠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끝으로 맞춤법인데요. 잘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도 바로 한 끗 차이로 되게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맞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법 검사기는 한번 클릭을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들어진 콘텐츠는 내가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은 일단 우선 시간을 위해서 약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배자가 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사실 24시간 중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시나요? 또 반대로 온전히 일을 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점심시간에는
필름 카메라 하나만 들고 30분 이상 나를 위한 시간을 쏟았다면 그 30분의 시간을 다시 역으로 리프레시를 받아서 30분 동안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디지털 노마드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네이버 블로그가 그저 제게 일상의 기록이었다면 점점 저만의 페르소나를 구축하면서 채널에 힘을 키우고 전문성과 진정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저만의 제주도, 낯선 제주도를 엄지사진관의 글과 사진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제주 지역에서 아직 괜찮은 지역 상품이 많은데 판로가 막혀 있거나 어떻게 판매할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로 판매까지 확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제주도 아직 예쁜 것도 많고 정말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쌓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꾸준함에는 좋아하는 것을 끈기 있게 이어갈 지구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는 3개를 만들어야지, 다음 주에는 5개를 만들어야겠다는 작지만 계단처럼 올라가는 세부적인 조금 계획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력 바탕에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게 되게 많이 있고 결정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결정과 책임 앞에 조금 더 스스로 나를 다독여주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제게 기록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해준 창고였습니다.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네이버 블로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라는 브랜드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시작해보세요.